단돈 20만 원 때문에 당신의 얼굴과 모든 사생활을 인터넷에 영원히 박제된다면, 그래서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모두에게 당신의 가장 깊은 약점이 공개된다면 여러분은 과연 버틸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은 돈이 아니라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우리 시대의 가장 잔혹한 범죄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453회 박제된 절규편에 담긴 피해자들의 고통과 그 고통을 비즈니스 모델로 삼은 가해자들의 소름 끼치는 심리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위태로운 비명과 함께였습니다. 7월 14일 저녁 그알 제작진에게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한다혜 씨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남자친구에게도 연락이 갔어요. 저 뛰어내릴 거예요. 제작진과 경찰이 급히 출동했을 때는 그녀는 15층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위태롭게 걸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구조되었지만 이 끔찍한 범죄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다혜 씨를 벼랑 끝으로 내몬 건 단돈 20만 원의 병원비였습니다. 급전이 필요했던 그녀는 온라인 대출의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대출 조건은 기이했습니다. 돈을 빌리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모든 지인의 연락처를 넘겨야 했고, 돈을 갚지 못하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채용증을 들고 직접 사진까지 찍어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대출이 아니었습니다. 디지털 인질극을 위한 담보 수집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살인적인 이자와 수수료는 순식간에 빚을 불렸고, 다혜 씨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지옥의 추심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불법 추심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가해자들은 다혜 씨가 차용증을 들고 찍은 사진과 그녀의 모든 개인정보를 SNS에 공개적으로 박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서 빼앗은 지인들의 연락처로 일제히 연락을 돌렸습니다. 당신 친구 한다혜가 돈을 갚지 않으니 대신 갚아라. 이런 사람과 어울리지 마라. 는 식의 비방과 허위 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한 것입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사과 영상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제가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빠, 친구들아 미안해. 대신 좀 갚아줘. 라고 말하는 영상을 찍도록 강요당했고, 이 영상마저 온라인에 그대로 전시되었습니다. 이것은 돈을 받아내기 위한 압박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의 사회적인 관계를 완전히 파괴하고 수치심으로 고립시켜 스스로를 무너지게 만드는 정신적인 살인에 가까웠습니다. 피해자는 다혜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의 얼굴과 이름이 SNS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익명의 아이디, 대포폰, 대포통장 뒤에 숨은 유령 같은 존재들에게 영혼까지 약탈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다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 강기영 씨. 그는 자신을 파멸시킨 사채 조직에게 복수하기 위해 무려 5개월 동안 조직원 배 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약속 장소로 유인해 경찰에 검거되도록 만들었죠. 이는 가해자들의 통제에 맞서 피해자가 어떻게 다시 자신의 존엄과 주체성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변곡점이었습니다. 누가, 왜, 어떻게 그들의 영혼을 박제했나?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범죄가 아닙니다. 인간 심리의 가장 어두운 허점들을 정교하게 파고들어 설계된 심리 기술 범죄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심리를 세 가지 관점에서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첫째, 괴물의 탄생. 그들은 왜 죄책감 없이 악해지는가? 여러분 혹시 온라인에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유독 더 공격적인 댓글을 달거나 익명 게시판에서 평소라면 하지 않을 말을 쉽게 내뱉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바로 그 심리가 범죄의 출발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몰괴성화라고 부릅니다. 집단 속에 있거나 익명성이 보장될 때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과 책임감을 잃어버리고 평소의 도덕적 억제가 약해지는 현상이죠.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대포폰, 대포통장, 가짜 SNS 계정이라는 완벽한 익명성의 가면 뒤에 숨었습니다. 그 가면을 쓰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친구인 김씨, 이씨가 아닙니다. 그저 돈을 뜯어내는 포식자 집단의 부속품이 될 뿐이죠. 개인의 책임감은 조직이라는 이름 아래로 흩어지고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라는 생각에 끔찍한 행동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군중심리의 무서움입니다. 하지만 익명성만으로 이토록 잔혹한 행위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치명적인 심리 기제가 작동합니다. 바로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엘버트 반도라가 제시한 도덕적 이탈입니다. 이는 스스로의 도덕적 기준을 위반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정교한 인지 과정입니다. 가해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스스로를 정당화합니다.
예를 들어 도덕적 정당화를 통해 빚을 안 갚았으니 벌 받는 게 당연하다며 자신들의 착취를 정의로운 계약 이행으로 둔갑시킵니다. 또 완곡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정신적 고문을 추심활동이라고 부르며 행위의 잔혹성을 희석시키죠. 가장 핵심적인 것은 피해자에 대한 비인간화입니다. 피해자를 존엄성을 가진 한 명의 인간이 아니라 그저 채무자 번호 1, 2, 3번으로 취급하는 순간 공감의 스위치는 꺼지고 어떤 가혹행위도 가능해집니다. 결국 이들은 몰개성화라는 가면을 쓰고 도덕적 이탈이라는 자기 합리화의 갑옷을 입은 채 죄책감이 없는 괴물로 변해간 것입니다. 둘째, 돈이 아닌 영혼을 노린다. 강압적 통제의 설계. 이 범죄의 가장 소름 돋는 지점은 그들의 최종 목표가 고작 몇십만 원의 빚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돈이 목적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진짜 노리는 건 피해자들의 영혼 그 자체입니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에서 나타나는 강압적 통제의 패턴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강압적 통제란 상대를 고립시키고 위협하고 존엄성을 파괴하여 완전히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는 전략적인 행동 패턴입니다. 이들의 전략을 단계별로 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 고립입니다. 지인의 연락처를 빼앗아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를 가장 가까운 지지 기반으로부터 끊어냅니다.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진 피해자는 극도의 무력감에 빠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위협과 협박입니다. 신상을 추가로 유포하겠다는 지속적인 협박은 피해자를 만성적인 공포 상태에 가두어 저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단계는 굴욕감과 존엄성 파괴입니다. 얼굴이 공개된 사진과 죄인처럼 사과하는 영상은 피해자들의 수치심을 극대화해서 나는 망가졌다, 나는 가치없는 인간이다 라는 생각을 스스로 갖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 전략이 맞물리면서 피해자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범죄는 돈을 빌려주는 금융업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을 파괴해서 돈을 만들어내는 심리 파괴 산업인 셈입니다. 셋째, 보이지 않는 감옥, 수치심과 학습된 무기력.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왜 이토록 쉽게 무너져 내렸을까요? 가해자들을 건드린 거는 인간의 가장 연약하고 고통스러운 감정, 바로 수치심입니다. 죄책감이 내 행동이 잘못됐다는 생각이라면 수치심은 나라는 존재 자체가 잘못됐다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수치심을 느끼면 우리는 숨고 싶어지고 사라지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가해자들은 신상박제라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숨을 수 있는 공간을 모두 빼앗아 버립니다. 오히려 세상 모든 사람 앞에 강제로 발가벗겨 세우죠. 이는 심리적으로 가장 잔인한 고문입니다. 도망칠 곳이 없는 수치심의 감옥에 갇힌 피해자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송두리째 부정당하며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피해자는 또 다른 심리적인 덫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마틴 셀리그먼 교수가 발견한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개를 상자에 넣고 전기 충격을 주되 피할 수 없게 만들면 나중에 문을 열어주어도 개는 더 이상 도망치려 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충격을 받아들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도 이 고통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갚으려 해도 빌어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협박과 신상 유포라는 더 큰 고통만 돌아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떠한 저항도 소용없다는 절망적인 교훈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해자를 차단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이유입니다. 한다혜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을 한 건 이 학습된 무기력의 가장 비극적인 결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수치심이라고 하는 내면의 독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외부의 족쇄에 이중으로 묶여 스스로 구출할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재난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폭력 앞에서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만약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나 가족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깊이 있는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민이 모여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단단한 벽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 주변의 고통에 조금 더 귀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리학자 차이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